그런 아파트들은 올 한 해도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이하 15억 이하 또 뭐 9억 이하 이런 아파트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아파트들은 좀 보합이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책은 바로 경기도 아파트 지도입니다. 자, 저자님 부동산 투자 관련된 책을 내시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시기랑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먹히느냐 이런 얘기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투자에 적절한 시기일까요? 투자에 적절한 시기다, 네. 투자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언제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투자가 좋은 시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분명히 아니죠. 여러 가지 규제나 세금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 갖고 있는 보유 현금에 따라서 투자처를 찾고 지역을 찾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는 뭐 아파트 투자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갭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런 그 갭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찾는 게 아무래도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절벽이라고 하지만 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상승을 그래도 지금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네. 상승이다.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뉴스에 보면 뭐 실거래가 하락 이런 게 나오고 하잖아요. 네네. 좀 혼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일단은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직접 자기가 돈을 넣고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그쵸.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뭐 기관, 은행이든 뭐 네. 증권사든 애널이든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하시는 남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이런 데 사시면 됩니다라는 네. 그런 조언 같은 걸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라는 얘기는 투자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왜 투자를 할까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저게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지 오를 거라 생각 안 하고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렇죠. 뭐 주식에서 공매도나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때려 죽어도 상승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일단은 거기다 돈을 넣었는데 돈을 넣었다는 건 오를 거라 생각해서 돈을 넣었으니 그럼 이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상승하는 사람이 보는 데이터와 하락하는 사람이 보는 데이터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를테면은 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럼 투자자는 이렇게 보는 거고 전문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도 저는 하거든요. 네. 컵에 물이 있다. 네. 그럼 물이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해석의 그래서 차이가 많이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근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컵에 물이 반이다. 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거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냥 반이다니까.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근데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자는 돈을 넣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전문가 분들은 대부분 이거를 데이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손실 공포 본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계속 데이터를 보면은 아무래도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상 계속 오른 것만 나오게 되면 이게 무한정 오른다는 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하락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오히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는 맞아요.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래 계속 가자가 맞고 또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분들은 상승을 외치게 돼 있고 전문가분들은 이제 좀 하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실제로 그 최근에 KDI에서 그 2021년 보고를 했거든요. 4사분기. 네. 거기에 나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한 60%가 하락을 외쳤어요. 그리고 한 30%가 보합, 한 10% 그 정도가 그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보고선 현재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언론에서 누가 발표를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그
기사를 좀 보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전제 조건. 시청자분들이. 네네. 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저는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대출이 되는 주택과 네. 대출이 안 되는 주택으로 일단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출이 된다 안 된다는 이제 15억까지 대출이 네. 되죠. LTV. 15억 넘어가면은 이제 네. 대출이 안 되고. 근데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는 한 84제곱 기준으로 20억 정도로 저는 이제 바라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좀 그래도 뭐 강북이든 어디든 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대. 뭐 경희군자라든가 마레프트 이런 게 84제곱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국민평수 네네네. 말씀이죠? 그 정도가.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런 아파트들은 올 한 해도 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이하 15억 이하 또 뭐 9억 이하 이런 아파트 대출을 받아야 되는 아파트들은 좀 보합이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20억 이상은 대출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그 아파트를 사야 돼요. 네. 그러면 또 이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 대부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급질 이사를 많이 가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내가 뭐 한 14억 이 정도 있으면 그런 데로 가려고 했더니 걔가 지금 20억이거든요. 그럼 6억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출이 됐으니까 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갈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 걸 팔면 또 거기 대출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14억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곳들을 뭐 작년 재작년에는 대부분 상급지 그런 곳들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거주자분들이 갭으로 미리 사놨어요. 네. 당장 돈은 안 되니 일단은 전세 끼고 사놓고 나중에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네. 어차피 자기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곳에서 나는 살겠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내 현금으로 매입을 할 거거든요. 그런 에 따라서 거래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어쩌다가 거래가 돼도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고가 갱신되면 사실 그게 실거래가가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오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15억 이하들은 결국엔 이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집을 살려면 핵심은 내 소득 플러스 대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난 몇 년 동안 소득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집가격은 그것보다 몇 배가 올랐고 1년 단위로 치면 네. 그럼 소득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뭐 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내가 번 소득에다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을 받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받을 때 내 소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근데 작년에 한 2, 3년 전에는 내가 매월 원금 이자로 한 200이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 오르다 보니까 300이다. 그럼 이거를 매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무리 영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직장을 다니면 소득 근거로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해당 아파트들을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어느 정도 매수할 분들은 다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매수하실 분들은 그 여력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살고 있는 사람도 팔아야 될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팔고는 싶은데 결국은 수요가 없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현재는 또 매수 심리가 완전히 잠겨버렸거든요. 요즘 시장도 안 좋고 하락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네. 내가 사고는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 니즈는 있어요. 살 니즈는데 내가 현실상 살 수는 없어요.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내년에도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 그럼 사겠죠. 그럼 사겠죠. 근데 지금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올해도 오르지만 내년에도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요. 대부분의 분들이. 실거주자분들은. 근데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못 사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대출을 받아야 되는 15억 이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보합하거나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억의 아파트는 조금 보합이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네. 15억 이상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20억 이상인 경우는 조금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되게 좀 완전히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과거로 돌아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는 구분이 될 수 있어도 네, 그렇죠. 금액적으로 구분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대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명확하게 뭐 9억, 10억 이렇게 나눈 적은 없죠. 네. 그냥 금액 대비 대출을 몇 퍼센트 해주겠습니다. 요렇게 뭐 흔히 말하는 뭐 LTV, 요런 거 DTI, 요런 거 가지고 구분을 하긴 했었죠. 그러면은 이거는 금액
가 상관없이 그냥 LTV 몇 퍼센트, 디테일 몇 퍼센트였지. 지금은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무조건 대출 금지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완전히 그 뭐 이런 표현은 뭐지만 정부가 게임의 룰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럼 최근에 또 거래량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요건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거래를 하고 싶다. 결국에는 팔고 싶다, 사고 싶다. 이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거를 내가 살려면 이렇게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담보대출에다가 영끌이라는 것을 신용대출이든 뭐든 끌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그걸 막아버렸거든요. 영끌을 못하게 막았죠.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가능해요. 그래서 신용대출 가능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주택은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거든요. 왜냐면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은행에서 6개월이나 그렇게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파악해서 토해내야 되죠. 한번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거죠. 뭐 좀 마음이 독하거나 몰라 해봐 배째 이런 사람들 살 수 있어요. 니네들은 뭐 진짜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경매해 이럴 수는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심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도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네. 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맞는 말인가요? 그 표현은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두리뭉실할 수 있는데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거래라는 것은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대부분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으신 분도 팔아야 될 이유는 있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도 이왕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내놨는데 5억 5천이 됐어. 그럼 5억 5천으로 내놓죠. 근데 5억 5천이 6억이 됐어. 그러면은 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오르기 때문에 팔려고는 해요. 분명히. 근데 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사려고 마음은 이미 먹었는데 5억에서 5억 5천이 돼? 그럼 안 사. 이러진 않거든요. 혹시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면은 5억인데 내년 사면 6억이 될 거로 생각하면 지금 내가 5억 5천에서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될 때는 많이 사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평년보다는 많았어요. 근데 작년 대략 11월부터 거래량이 확 줄었거든요. 10월, 11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규제나 그런 여파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서서히 낸 거죠. 왜냐면 DSR까지 요즘은 이제 하다 보니까 소득 대비로 얼마큼 해주겠다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니 나는 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신용대출까지 여기다 끌어다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네. 에이씨 안 되겠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많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뿐 거래는 되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가 될 때마다 사실은 신고가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일부 지역 같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일부 지역이라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이거를 뭐 부동산원과 KB 부동산을 통해서 지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주간 단위로. 그럼 주간 단위로 지수가 나올 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률이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지난주에 마이너스 된 곳들이 한 군데 뭐 이렇게 나오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거래량이 비록 없긴 하지만 분명히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아주 미약하게나마 어쨌든 상승은 하고 있다. 네, 그 거래가 할 때마다 기존 가격보다는 좀 비싼 게 다만 그건 있죠. 언론이라는 속성상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타이틀을 뽑아야죠. 그러니 당연히 무슨 아파트 뭐 1억 하락한 걸로 거래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알아봤더니 예를 들면 뭐 증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얘기는 그런 안 경우도 나오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전에 아파트는 그 RR이라고 해서 로얄동이 로얄층인데 그렇죠. 다른 거는 비주류동인데 마치 이게 떨어진 거죠. 네, 옛날에서 실제로 그럴 때도 있어. 2013, 14년대 그때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는 막 오를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기사 타이틀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비쌈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는 RR, 매매는 1층.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난하냐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자분들은 그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보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타이틀만 보고 역시 이렇게보다는 정확하게 기사 원문 또는 요즘은 워낙 이 인터넷이나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아서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걸 또 찾아보는 분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자기가 또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글이나 유튜브로. 제가 해봤더니 그거 사실은 아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R날이고 아닌 건 1층이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착시다 이런 거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정확하게 팩트를 아는 게 오히려 현혹되지 않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작년 11월 말에 집에 샀는데 그 전까지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저는 네. 뭐 주류동이나 비주류동이나 얼마큼 뭐 사실 같은 그거잖아요. 네, 근데 네.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동에서도 몇 층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네. 어느 동이 좀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도 다 다르고.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유튜브에서는 또 부동산 하락론을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이분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틀린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니면 좀 어떤 건 이분들이 놓쳤을까요?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네. 최근은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꾸준했었습니다. 네. 네. 이를테면은 그 10년 전부터 외치시던 S 분이 있어요. S. S. 누군데요? 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줄기차게 하락을 외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네. 알고 봤더니 무슨 뭐 아파트를 샀다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그분이 페이스북에 아니다 안 샀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재미있는 게 하락을 외치면 외치시는 분일수록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똑똑하세요. 그리고 데이터도 되게 잘하세요. 맞아요. 웬만한 그 경제학자보다 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러게요. 얘기를 해요. 맞아.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좋아하시는 분의 대다수가 남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표현은 뭐죠? 여성분들은 약간 감성적으로 이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살까 말까를 결정하고 남성분들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주택은 야야 무조건 여자 말 들어. 아니, 잠깐만요. 여성은 감성이고 남성이 데이터라면 네. 데이터가 뭔가 더 돈을 벌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왜 실제로는 여자분들이 부동산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뭔가 좀 다른데? 아파트에 내가 살아야 돼요. 거주를 해요. 누가 더 오랫동안 있을까요? 그 집에. 물론 약간 편견일 수는 있어요. 네. 여자분이시죠? 그렇죠. 여자분이. 아무래도 전업주부 하신 분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아파트를 살려고 내부를 들어가요. 네. 그럼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을 거잖아요. 여성은 뭐부터 볼까요? 싱크대랑 뭐 화장실.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서 왜냐면 자기가 얼마나 구석구석 이거를 꼼꼼하게. 하나.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안 보죠. 신경도 안 써요. 대충. 그냥 거실 크네 뭐 이러고 말아요. 아,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남자들은 야 이거 별로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다고 하는 집을 안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감각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알거든요. 뭐가 좋고. 왜냐면 자기 동선도 있고 보면은 남자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화장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성분들은 싱크대 있고 냉장고에다 넣을 거니까 동선사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이 집이 베란다는 저쪽 있고 냉장고에다 넣고 세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그 관점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은 건데 문제는 얘기한 것처럼 남성분들은 대부분 좋게 표현하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관점으로 이걸 살까 말까를 결정을 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 들었던 그 전문가 그분들은 데이터를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하락론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하락을 얘기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래요. 상승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있고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죠. 네. 대신 상승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는 거의 대부분 수요 공급이 가장 첫 번째. 맞아. 이고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의 근거는 거꾸로 보면 유동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좀 더 이제 올해는 거창하죠. 금리. 그러니까 하락론자들이 좀 더 거창하고 네. 이 상승론자들은 좀 더 심플하네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미시적이고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각종 데이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맞네. 그러니까 설득은 되죠 일단. 왜냐 어차피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컵에 물이 반이다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여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 내가 어떤 평양이 생기는 것이 있고 네. 보다 보니까 오르겠네? 또는 떨어지겠다 그런 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이미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데이터를 보는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데이터를 보면 그런 데이터만 눈에 들어오고 그런 데이터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하락을 한다는 것과 서로 간에 맞다는 것이 서로 계속 의논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동산에 보이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2015년, 6년에 썼었거든요. 네.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이 하락론이 좀 더 대세였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때 1번 사례 나오면서 뭐 다마신 도시 나오고 그때 무슨 다마신도 다 뭐 밤 되면 껌껌한 빈집 투성이다. 우편함이면 전부 다 뭐 열어봤자 다 비어 있다. 카메라 두고 다니면서 찍고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심지어는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제가 여기 산 지 20년 됐는데요. 밤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런 이게 곧 인터뷰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네네네. 물론 이제 다마신도가 그렇게 된 이유도 있는데 뭐 지금 그거 설명하기 너무 힘들고 어쨌든 그 책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를 저는 네. 그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하락론자 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굳이 얘기하면 사이클을 좀 더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이클 관점에서는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상승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승만 외치고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은 하락만 외쳐요. 인류 역사상 상승만 한 적도 없고 하락만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1, 2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0년, 20년 돼요. 네. 대체적으로 한국은 한 8년에서 12년 사이 정도 된 거, 그건 약간 그 말씀하시는 분보다 연도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략 한 17년, 18년을 주기로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2,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게 10년 전에 올랐다 떨었다 이거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작년에 올랐으니까 올해도 올랐다 이 정도는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2010년대 초반에는 하락이었거든요. 네. 그때 집은 누구도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럼 분명히 그렇게 떨어지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근데 그게 무한정이 아니었잖아요. 2010년에서 대략 한 14년까지 정확하게는 13년이 바닥이라고 보는데 네. 그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들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런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 상승을 외치시는 분도 네.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대부분 한 5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 하락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 10년 이상 이 바닥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상승도 맞고 하락도 맞다라는 얘기는 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죠. 약간 두리뭉실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걸 원하잖아요. 네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래서 뭔데요? 상승, 하락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제 생각에는 알았어요. 하락, 알았어요. 상승 이렇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상승 그리고 끝이거든요. 네. 앞에 있던 모든 제가 한 얘기는 다 X가 돼버리죠. 머릿속에는. 네. 그래서 저는 하락론자 분들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하는 얘기가 올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08년도에 금리가 터졌어요. 그럼 2008년도에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서울서건이. 금리가 떨어졌을 것 터졌으니까. 같은데. 근데 안 떨어졌어요. 오. 2010년까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가격은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쉽게 못 팔겠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떨어졌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오르면 된다는 입장으로 버텨요. 버티죠. 그럼 그게 1년은 버틸 수 있죠. 네. 길게는 2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떨어져. 그리고 금리가 터졌다는 얘기는 내 소득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심지어는 잘못하면 회사 잘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계속 버티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분들이 기법을 해버리죠. 그럼 그럴 때 이제 그 해당 물건이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하락기에 경매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래서 2010년부터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락한다 보다는 하락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를 얘기하는 게 저는 정확하다는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올해도 하락할 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입장도 있고요. 오히려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2, 3년 후에 하락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게 올라도 지난 몇 년 동안을 보면은 저점에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나서 좀 더 오른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우와 많이 올랐네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락보다는 오히려 올해 내년은 상승을 좀 더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많이는 아니고. 네. 그럼 반대로 유튜브에서 이제 부동산이 올해 오를 것이다 말씀하신 분들이 네. 대체로 2014년, 15년 이때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락기를 안 겪어본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상승을 외치는 게 당연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런 부동산 쪽 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한 80%는 대략 한 2015년부터 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은 상승만 경험을 했어요. 확실히 상승기가 하락기보다는 돈을 벌기 훨씬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무섭고 두렵고 네네. 떨렸어요. 네. 근데 투자를 했더니 어머 오르네? 오르면은 약간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샘솟으면서 그래? 또 하게 되고 돈은 또 하게 없지만 좀 더 연끌을 해볼까? 그래서 근데 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실력과 그걸 경험이 폄하하진 있겠지만 않습니다. 네, 그걸 폄하하진 그건 당연히 않습니다. 있지만 예, 예. 어쨌든 시장이 도운 것도 확실히 네.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더 공격적으로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시장에서 한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하락을 경험은 하지 못하더라도 대략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1년 지나도 가격은 안 오르고 이거 안 되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는 시세 차익 투자가 아니라 월세 투자였거든요. 그때는 대출이 90% 나왔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대출을 뽑아서 월세 넣고 이자 내고 받는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오르면 그거는 보너스로 뭐 좋다라고 생각을 그때 하죠. 오피스텔 조그만 거 사가지고 월세 받고 하는 경우. 네, 그렇죠. 네. 그런 투자들을 더 많이 선호할 수밖에 왜냐면 오른다라는 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2015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번 상승기에는 이렇게 2015년, 16년부터 시작했던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땐 자산 형성이 더 크진 않았어요. 네. 그냥 오히려 조심스럽게. 왜냐면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게 머릿속에 뇌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로도 나오거든요. 왜냐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연봉이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상승기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들이 하락기에 취업한 사람보다 연봉이 더 세더라고요. 그건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 데이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상승기에 시작한 분들은 너무 상승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가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얘기는 해요.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듣다 보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경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서 결국엔 계속해서 상승만 일단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만약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하락 외치는 사람, 상승 외치는 사람 둘 다 얘기는 좀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넌 그렇다고 굳이 포지션을 한다면 80%는 상승 쪽 사람 얘기를 듣고 한 20% 정도만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듣지 저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하락을 외치는 건가? 그거는 저는 그래서 또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